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보통은 이제 시나 소설 작품 가지고 하는 오늘은 일단 번역서고 또 시하고 소설이 아니라 레포르타주 이것도 꼭 인터뷰집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근래에 나온 한국에 나온 책들 중에 아주 괜찮은 양서를 잘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와 감동 같은 거를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온전하게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번역자님하고 또 지정토론자님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나카무라 일성 선생님이 직접 오늘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상태 때문에 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카무라 일성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널리스트고 그래서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독립해가지고 프리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 69년생입니다. 그리고 주로 제1조선인, 또 이주노동자, 난민, 또 사형 이런 문제들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영화평도 쓰시고 그래서 여러 책을 지금까지 출간하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내에는 2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그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이 있고 오늘 또 같이 먼 데서 파주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그 런포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이라고 이 혐오범죄 이걸 다룬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번역자님 소개를 또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이 지금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책들도 같이 이렇게 한국에 소개되었으면 합니다. 그 나카무라 일성이라는 제가 이름을 딱 보면서 그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나카무라하고 일성하고. 그래서 저는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이 들어서. 에드워드라는 게 이제 영국식이죠. 영국식. 사이드라는 게 이제 아랍식이고 그죠. 그래서 그 영국과 아랍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학자, 탈식민주의 학자가 떠오르던데 그분도 그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보면 자기 이름에 얽혀있는 그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혼종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나카무라 일성이라는 이름도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혼종적인 정체성 그것을 이름 속에 함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름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늘 이 책을 번역하신 우리 정기문 평론가는 이 책 외에도 지금 폭력이라는 책도 번역한 적이 있고요. 우에노 나리토시에 그 외에도 이 주제와 관련된 자이니치와 관련된 그런 단편들, 또 논문들, 비평들을 번역을 해왔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번역도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고 동아대에서 현대문학으로 박사를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동인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평론 활동하고 더불어서 번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번역자님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학 평론을 하면서 일본 저서들을 번역하고 있는 정기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 책을 가지고 요 책을 기재로 해가지고 삶과 문학, 언어 등등에 관해서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그 멀리 계시는 정명 번역가님의 책이 또 나온 책들과 같이 더불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에게 다양한 방식의 어떤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사상으로서의 조선적 뒤에 역자 후기를 보니까 이 책을 역자 후기를 잘 썼더라고요. 오랜만에 제가 보면서 정기문 선생님 글을 오랜만에 읽으면서 글을 상당히 공들여서 번역도 공들여서 했겠지만 역자 후기도 되게 공들여서 꼼꼼하게 이렇게 자기 어떤 맥락에서 이걸 번역했는지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이야기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정미영 선생님은 정말 지금 이 음중한 시국에 파주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와주셔가지고 너무 우리가 고맙고 나중에 다 같이 또 환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외대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셨고 지금 번역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인치 관련된 책들을 꾸준하게 번역해 오셨고 직접 이렇게 1인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서출판품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번역하고 또 이렇게 편집 제작해가지고 책을 만드시고 계신데 정말 우리 자이니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을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 출판사까지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하고 한다는 게 대단한 사명감이 아니면 정말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몇 권의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지금 그 김말리라는 분이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무용이죠. 이런 걸 하시고 하는 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꽃은 향기로워도라는 책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고 이것도 같이 좀 오늘 이야기를 또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미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영입니다. 진행해 주시는 분이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처럼 파주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제가 여기 와도 되나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다행히 기차 KTX 탔는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이렇게 부산은 제가 몇 번 왔지만 이렇게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이 공간도 처음이고 오늘 정기문 번역가님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한번 전달해드리고 가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고 했는데 제목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책들 보면 로스에 특히 사상으로서의 중국 사상으로서의 많습니다. 그 사상으로서의라는 게 함의하는 게 뭔지 하고 그다음에 조선적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지구상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죠? 북조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선적이라는 것도 대단히 좀 독특한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걸 우리 독자분들한테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해서 조선적이라는 거하고 사상으로서의 조선적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번역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방금 그 정성훈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이 책 제목 안에 있는 이 사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조선적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나오는 6인물들을 한 실로 깰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의 신념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문맥들을 이루어봤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상은 관념으로서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신념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육체성을 띠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글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러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의 삶들의 계절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상이 어떤 건지는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조선적이라는 것은 국적할 때 적입니다. 근데 식민지 시기에 그 인종의 용어로서 조선진이라고 불렸던 그런 존재들이 식민지 시기에는 사실 한국 시민이었습니다. 국민도 아니고 권리가 박탈된 그 천황의 그 노예죠. 일종의 종으로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본의 관점에서는 해전, 저희의 관점에서는 해방, 그 이후에 일본에 잔류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우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실 그 제국주의 시대에는 대국주의를 지향을 했습니다. 계속 영토를 넓히고 지배 강화의 논리로 간다면 패전한 이유는 이제 소국으로 일본 영토 내에 이렇게 가두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 자유하고 있던 가장 많은 그 시민으로서의 조선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외국인 그 나카무라 일성 선생이 그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들어가는 국적란에 따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가가 없었습니다. 뭐 남쪽도 없고 북쪽도 없죠. 국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민족명으로서 혹은 지역명의 중심으로서 조선적이라는 표기를 썼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조선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무국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한에서도 이런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북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데모크라틱 피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DPRK라고 불리는 북한의 국민으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오해는 단순하게 그냥 오해가 아니고 미디어가 그런 방식으로 표상하는 측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선적이라는 것은 없는 국가, 이미 망한 국가의 국민을 그냥 사람이라 할게요. 사람들을 지칭했던 명칭으로서 사용되었던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을 딱딱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쉽게 말하면은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일본 국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 애매해진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제일 동포들 국적이 애매해졌는데 그 애매한 사람들을 가만히 일본 국적으로 내버려 두다가 1947년에 외국인 등록령이라는 걸 내리면서 거기도 미군정이겠죠. GHQ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이제 외국인 등록령을 내립니다. 그때 제일 동포들을 조선적이라고 올리게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무국적자가 되는 거고, 외국인 등록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일 우리 동포들을 외국인화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타자화시키는 작업이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서 첫 번째로 제도화되는 겁니다. 우리 조선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일본 내부에서 타자화된 존재, 외국인화된 존재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55년에 일본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국가를 회복하잖아요. 다시 일본의 점령하에 있다가 그러면서 아예 완전히 이제 우리 그 조선적자들이 국적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965년에 대한민국하고 국교를 맺으면서 한일 그 회담에 해가지고 1965년에 한국하고 국적을 맺으면서 한국적자한테는 영주권을 30년 동안 부여를 줍니다. 한국적을 선택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30년이 지나가지고 1995년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투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특별 영주권이라 해가지고 그런 기한을 두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인정하고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는 국교가 지금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국적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고 일본 국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국적자로서의 조선적자가 있습니다. 그럼 조선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단은 분단된 조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 국적도 얻지 않는 것이고 또 뭐 북한을 뭐 이렇게 지지하는 쪽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 오늘 이야기할 분들은 이 분단된 조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선적은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없는 거거든. 예전에 있었던 어떤 분단되기 이전의 어떤 그런 국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조선적을 유지한다는 하나의 욕망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고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사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한국어판 서문에 이 나카무라 일성 선생이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과 의지와 어떤 의식과 어떤 행동 이런 걸 일치하는 책임. 어떤 의미에서 이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으로서의 조선적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미영 선생님 지적 토론자인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이제 풀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대한 이해는 전달이 됐으니까. 저는 이 책에 나오시는 6분이 지금 올해 2분이 돌아가셨고 4분이 남아 계시는데 일본어판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나카무라 일성 씨의 이전 작품이 계속 그 1세, 2세 분들의 이야기, 삶을 쭉 기록을 해오셨던 분이시라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상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다들 인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왠지 한번 물들면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또는 벗어던질 수 없는 그런 피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들리는데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바꾸지 않는 것도 또 바꾸는 것도 이분들한테는 그냥 삶 자체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 필요에 의해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바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사상이나 아니면 신념이나 이런 말보다는 각각 개개인의 그분들의 삶이 보였어요, 먼저. 그러니까 가장 중점을 두고 쓰신 연대가 50년 전후라고 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1동포들, 그러니까 제1조선인들에게 물론 해방 전에 식민지 시대 때도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시기가 그 해방 이후,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에서 60년대까지도 귀국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기가 그 시기였고 그 시기를 살아오신 이 6분의 삶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표현하기 좋은 말로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렇게 표어처럼 이렇게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분들의 삶이 약간은 죄송스러운 단어라고 해야 되나? 그 한마디에 다 못 담은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라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냥 한 분 한 분의 삶,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어린 시절과 또 젊은 청춘을 보내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세워서 그걸 끝까지 지켜 나가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제 인생 만년 거의 남아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은 날까지도 그걸 지켜오셨던 분들의 그냥 그 인생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말로 이해하려고 안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어르신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렇게 들어본다는 의미에서 읽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역사 공부가 필요 없이 그냥 한 분의 살아오셨던 삶을 듣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셔도 충분히 가슴에 남고 머리에 남고 또 거기서 파생되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책은 뭐 딱딱한 책이 절대 아니고 저는 뭐 너무 정말 재미있게 빠져들어가지고 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는 재미를 오랜만에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 또 그걸 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을까 이런 고민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은희 선생님도 주로 40년에서 60년까지를 포커스를 둬서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40년, 194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후죠, 전후. 이 40년부터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가 자인치 차별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자이니치가 이렇게 뭐 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거고, 그게 또 다른 말로는 일본 사회가 그 추악함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 이후에 자기가 어떤 그 좋은 나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죠? 여전히 어떤 그 전전으로 다시 전쟁 시기의 어떤 그런 돌아가가지고, 그죠? 못된 습성을 그대로 이렇게 더 강화하고,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제 우리 자이니치들을 차별하는 그걸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라 얘기해요. 그 부분을 이 6명의 정언이 다루고 있는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자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6명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시기. 너무 큰 거이면 보시는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전성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제일 조선인에 대한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 2차 세계 대전 이전과 이후로 나누거든요. 이후를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실현된 미국이 던져주는 거지만, 그런 방식으로 전쟁과 전후를 단전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스템이 전쟁과 전후가 연속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의 관점이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카무라 일성 선생도 이 전쟁과 전후가 단절이 아니고 연속의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국주의가 발현되는 형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던 게 실제로 가시적으로 완전 드러났었죠. 그게 이제 전후에는 숨기는 형태로, 하지만 그게 더욱더 어떻게 보면 비열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차별을 규제화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갔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일성 선생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7쪽에 보면은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문단 중간쯤에 보시면 일본 정부는 제조선인에 대한 탄압을 반복하고 국적 상실, 외국인화와 그것을 이유로 한 사회보장과 전후 보상으로부터의 배제라는 제도적 차별을 확립해 갑니다. 라고 요 한 문장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전후가 작동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한 분 한 분을 좀 짚어가면서 구체적인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에피소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정미영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나카무라 일성 선생하고 자주 만나고 자이니티들 자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또 이 책 뒤에도 그 후기에서 저자가 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황영치라는 소설가의 저벽까지 이런 것들도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생생한 육성으로 들었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은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네, 좀 너무 딱딱하게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사회를 봐가지고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 결국은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할 건데 정인 선생님 여기 나오면 그분은 이제 원래 일본 국적으로 있다가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갔는데 막 뭐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너가 외국인 등록증 내놔라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한다고. 그럼 자기는 한 번도 외국인 등록 자기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증을 박정희였습니다. 맞죠. 헷갈리네. 박정희. 그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국적이나 내가 뭐 민족 쪽이 강인하게 강력하게 뭔가 경험을 해본 그게 없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 부분이죠. 그게 이제 40년대 60년대 이야기한 거는 딱딱하게 이야기를 풀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40년 60년대부터 이제 외국인 등록 약간 이런 게 생기면서 이런 한 개인들이 그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일본에서 이방인이구나를 강력하게 자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이니치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겠지만은 정체성에 대한 자각,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혼란, 그 혼란을 일본이라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 정체성을 분열시켜 왔다.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이들이 차별을 받고 해왔다. 이걸 이제 우리 대화에서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6명의 이야기를 뭐 앞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은데, 정미영 선생님한테 먼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정미영 선생님이 지금까지 출판사를 직접 차려서 지금 5권 번역하셨습니까? 네. 5권을 번역하셨는데 5권 다 이 주제라는 자이니치들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자이니치들의 삶에 몰두하고 출판사를 차려서까지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까지 몰두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저는 이 자이니치의 존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어떤 강렬한 어떤 뭐 자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최근에 조금 자주 받는 편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뭔가 충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물 흐르는 것처럼 조금씩 와서 부딪힌 파도가 여기까지 밀고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맨 처음에 제일 조선인이라는 자이니치라는 단어도 아니고 제일 조선인이라는 그 명사의 고유 명사가 처음 머릿속에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는 조선학교라는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예요. 우리나라에 2007년도에 김명준 감독의 우리 학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남한 사회에 조선학교, 제일 조선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의 존재를 처음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알린 영화가 우리 영화가 아닌가 하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조선학교 아이들과 그다음에 제일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또 지원과 이런 활동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죠. 2007년도 개봉한 영화니까. 근데 저는 그 영화를 거의 초기도 아니고 굉장히 나중에 봤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고 제일조선인의 존재를 전혀 몰랐는데 2010년도 말쯤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알고 지내는 일본인 친구한테 우연히 자기가 요즘에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데 그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제일조선인이다. 그래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말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가 그분이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소설을 쓰셨다더라. 한번 읽어볼래? 해서 그럼 한번 보내줘라 했는데 마침 그 책이 절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생각한다고 막 출판사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재고 있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3권짜리 소설을 보내줬어요. 네, 그때는 제일동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말하는 게 거의 정확할 정도인데 그 책은 그 친구의 한국말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작가가 제일조선인 2세죠. 1937년생이니까 여기 지금 이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2세시거든요. 제일조선 2세. 그러면 1세와 2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1세는 말 그대로 조선 반도에서 먹고 살기 위해 강제징용이든 어떤 자의반 타의반으로 건너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터전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2세인데 자이니치 2세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1세들은 어쨌든 그 핍박과 뭐 먹을 것이 부족해서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 공부하러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자의가 섞여서 가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서 태어난 자녀인 2세들은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사회가 일본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부모님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어디에서도 조선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일 뿐이지 본인들이 내 뿌리가 거기라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도 없죠. 그런 분들이 방금 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본이라는 한 국가가 그 점령군에서 벗어나서 틀을 갖춰가는 그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정되어 버린 부분도 크죠. 근데 해방됐던 시기에 일본에 남아 있었던 조선인들이 230만 명이 넘었다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솔직히 조금 보충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긴 하는데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그 제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거기 살았었던 제일조선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다기보다는 230만 명이나 되는 남아있는 그 조선인들이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막 애를 많이 썼겠죠. 그 차별을 당하고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일조선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차별 문제, 계급 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선두에 나서서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본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사회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일조선인들이었거든요. 그 일본 공산당의 핵심 멤버로 움직였었던 사람들도 그때는 냉전 관계가 굉장히 뚜렷했고 뭐 거의 두 국가 체제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 제일조선인들의
어떻게 보면 과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이 사회 문제에 민감한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일본의 참정권을 얻어서 일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투표권이 생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일본의 지도자들은 골치가 아픈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게 아마 점령군에서 벗어나서 가장 큰 고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규정을 해주마라고 내놓은 게 아마 외국인 등록증이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제1 외국인,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거의 90% 이상이 그때는 조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온 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 사회에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느낀 거죠. 그거를 점령을 했었던 GHQ 그 연합군 사령부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간에 서서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뭔가 2급 시민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신들을 밟고 올라설 사람들만큼 아마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가장 손쉽게 선택을 한 게 외국인 등록을 만든 거죠. 한순간에 전부 다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빼앗아 버리는, 그분들이 1세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2세. 그러면 2세들은 아마 가정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아버지나 어머니, 고향에 대한 뿌리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집안에 무슨 장고나 뭐 악기 같은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일본말을 모르는 부모님들한테서 들어야 했었던 조선말. 이제 그런 게 2세들한테는 집 안과 집 바깥에서의 이 환경 자체가 혼란이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나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를 조센징 하면서 이렇게 놀렸었던 게 아니라, 조선인들만 살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런 걸 모르고 느끼다가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실제 일본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게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6분들도 2세대들의 가치관하고 1세대들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2세대 중에서도 제일 조선인의 정체성 문제, 또 일본 사회 내부적인 문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세계 정세, 이거에 막 파도에 휩쓸려 가면서 자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6분들의 삶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박정혜 선생님 아까 예를 들어주셨는데,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조선 사람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때는 조선 반도에서 건너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기호로라도 적어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선 땅, 조선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다라는 기호로 GHQ가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 박정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일본 분이고 아버지는 조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물론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뭐 선택할 그런 게 없지만, 본인 의사로 자기가 자기의 국적을 선택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조선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니까 나는 조선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는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갈등이 있어 왔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조선적이 되죠. 어디 해외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국적 표기도 안 되는 그걸 선택하기까지의 그분의 과정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아마 다 담아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제일 조선인이나 자이니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복잡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제1조선인 자이니치 이런 단어로조차도 사실은 표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어서 정기문 번역가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 그러면 박정혜 선생에 대한 여기 6분 중에 한 분이죠. 이야기 나오면서 저는 이제 박정혜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정체성이니 뭐 차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정혜 씨의 아버지는 이제 굉장히 뭐 운동가고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막 정의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분은 이제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이고 당연히 어머니 여성이죠. 그리고 거기서 가부장적인 어찌 보면은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 막 타박을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민족이라는 내셔널리즘 속에서 자기들이 피차별자,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치로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조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고통을 당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자기 나라 동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시선을 당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여성, 이 박정혜라는 분도 그런 의식을 좀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 엄마에 대한 회고 같은 거. 그래서 이 박정혜 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엄마하고의 그런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어떤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인종 간의 경계선,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박정혜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메저리티죠, 일본 사회 안에서. 근데 그 가정 안에서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버지가 뭐 돈을 어떻게 해가든 헌신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박정혜 씨는 젊을 때는 사실은 일본인이라는 하프라는 반쪽짜리라는 그런 정체성을 지우고 끊임없이 조선인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자기 정신이랄까 그런 변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느긋하게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우리 집에 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박정희 씨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일본인인데 너희 집에 가도 되느냐, 일본 전통 의상을 그걸 가져가도 되느냐 등등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딸로서의 그 모습, 그리고 자기 정체성, 자기 삶을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사실은 보였지만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무시간에서. 그러다가 이제 호되게 그 동료에게 다합니다. 그 혼쭐이 나요. 어머니에게 왜 이런 방식으로 대접을 하느냐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박정희 씨가 느꼈던 것은 우리 안에서 엄마가 얼마나 많은 그 배제랄까, 뭐 그 자기가 그 스스로 선택한 삶이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엄마라는 존재에게 그런 그 엄마라는 존재를 밀쳐넣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문맥 안에서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조선인 아버지라는 그 운동가에 대한 엄청난 또 분노가 있거든요. 운동가는 밖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신념을 펼치고 살아가지만 가정에는 아주 소홀히하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사실은 도맡아서 뒷바라지를 다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불만 없이 오히려 자기 남편을 주둔하는, 그리고 그 자식들을, 박정희 씨 동생들은 북한으로 가거든요. 그 가는 거에 대해서도 너희의 정체성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읽으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박정희 씨 자체가 혼혈하기 때문에 반쪽짜리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미지 앞에는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특히나 피부색을 달리하는 흑인을 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불편함, 그게 본인이 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인종이기 때문에 그런 흑인을 보는 우리가 얘기하는 깜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조선인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방식의 타자를 폄하하는 그런 표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동등한 게 아니고 이실근 씨의 그 부분을 보면은 원작 투하되었을 때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런 여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강연회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사실 그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일본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겹겹의 차별들이 이 안에 존재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개개인이 놓여져 있는 구조 안에서 그게 마이너리티가 될 수도 있고 메이저리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조금 생각을 해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여기서는 박정희 씨가 여성이죠. 여성 중에서. 그래서 젠더의 문제를 좀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 폭력 하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적, 억압적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찌 보면은 제일 자이니치로서의 민족적 차별을 당했던 그 아버지가 정말 약자와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 엄마하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한 거죠. 그렇지 못했던 균열 지점들, 자이니치 운동가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면들 또 볼 수 있는 그런 전원이라 가지고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했고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정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불편했죠.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안에서 장애인이라는 마이너리티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이라는 또 마이너리티, 이 복합적인 마이너리티거든요.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아까 또 이실근은 그랬죠. 그 피폭.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단순하게 자이니치가 민족적 문제 이것만을 목소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요거 좀 정리되면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낭송을 좀 들어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인종적인 어떤 부분에서 끄어지는 어떤 폭력 혹은 구조적인 경계성이 작동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차별도 있지만, 사실 이 책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언어거든요. 고사명 같은 경우에는 분열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고사명 씨는 그 조선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 근래에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핫한 자이니치라고 하면은 김시종 시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분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시종 씨는 전통성을 가지고 왜 이 소설 안에서는 자이니치가 나오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가격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사명의 어떤 분열된 자. 아프다라는 말을 할 때도 여기에서도 제가 그 역주를 달아놨는데, 일본어로 이타이라는 게 아프다라는 게,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쓸 수도 있고 그 세 개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자를 같이 표기하면서 이타이라고 쓰기도 해요. 심지어 아프다라는 말조차도 식민자예요. 일본인의 말로서 피식민자가 아프다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 분열된 상황. 그리고 자이니치 안에서 조선어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이단자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이니치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공포들 말투를 들어봐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 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질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사실 아주 다성적인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힐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듣고 다시 이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지금 이야기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아주 쉬면서 그 김가경 소설가님이 중요한 또 선생님 감동받았던 한 부분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41조 새창살 앞에서 보겠습니다. 새창살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축적해버린다. 고사명은 1949년 이곳 야마구치에서는 다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상경한다. 그런데 곧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이 없었어요.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를 들었지만 조선인임을 알게 된 순간에 안 됐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고 있으니 자살하려는 사람인가 하고 걱정한 하숙집 주인과 아주머니가 찾아왔지요. 설명했더니 어이없어 하시며 그렇다면 공공직업안정소에 가면 되지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의 실제 연령은 16세였다. 취업 가능 연령에서는 2세가 부족했지만 나카노 구청에서 외국인 등록 연령을 18세로 변경 실업자 무리에 섞였다. 전 현병 시베리아 업무 경험자, 전쟁 비망인 전 상사원, 학생, 레드퍼지로 직장에서 쫓겨난 공상당원, 보건병, 밑바닥에서 살아갈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살아가는 것이 탐욕이며 번뇌 100%를 지닌 법무가 그 자신이지만 밝고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조선인 연립주택의 사람들과 아버지에게로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번뇌를 드러내지만 삶을 긍정합니다. 신랑이 더불어 구제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이 공공직업 안정소에 줄을 섰지만 소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자도 많았고 광장에서는 연일 일을 달라는 시위를 해서 기동대와 실업자인 간에 충돌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도 광장에는 3,000명의 노동자가 연좌동성을 하고 있었다. 호령과 동시에 완전무장한 경관대가 제거에 돌입했고 고함 소리가 이리저리 퍼졌다. 맞았다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권총을 치켜든 경광대가 돌진해 왔어요. 눈앞에 있던 초로의 노동자가 공중에 맞았고 쓰러진 그를 습격하는 경찰을 봤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관을 때려눕히고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 얻어맞는 것을 보면 그만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버지의 교육이었어요. 경관 몇 명이 덤벼들어서 양쪽 겨드랑이를 결박해 몸이 공중에 떴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에는 트럭에 실려 있었습니다. 트럭은 피의자 고사명을 싣고 급발진했으나 곧바로 급제동이 걸렸다. 그 후에도 급발진과 급정차가 반복되었다. 몇 사람들에 의해 짓눌려진 머리를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에 비쳤다. 니콘의 아주머니들이 트럭 앞에 차례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큰 소리의 외침이 의미를 지닌 말소리를 들려왔다. 여기저기에서 킨텐이 붙잡혔다, 킨텐을 구하자 하는 소리였죠. 킨텐은 니콜 동료들 사이에서 고사명의 애칭이었다. 불량하게 살아온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밑바닥 인생을 산 자들은 선악을 초월한 근원적인 공감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김텐이라는 외침이 귓가에 남아있다. 그것은 소학교 5학년 때 교사가 불렀던 김텐샨?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부르던 상의가 중첩된 따뜻한 목소리였다. 이름을 대면 두드려 맞았던 김천삼이 아니다. 대등한 동료의 호칭으로서 이름이 불렸던 것이다.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인간에게는 먼저 행동이 있고 이론은 나중에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후에 공산당 활동가가 되었습니다만 위로부터의 방침으로 일이 돌아가고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발상은 인텔리의 오만입니다. 이것이 고사명의 자초표가 좌표축이 되었다. 연인된 요도바시 쇼에서는 사형을 당할 뻔했다. 먼저 일치장을 당한 동료가 맞아서 쓰러졌고 몇 차례 걷어차여 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절한 척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찰은 고사명에게 말했다. 너는 사형이다. 소란죄는 사형이야. 고사명은 철장 앞에 세워져 경찰관에게 둘러싸였다.
그리고는 사방에서 곤봉으로 난타당했다. 오돌이라고 불리는 특고 시절의 고문이었다. 다리와 엉덩이, 등을 얻어맞고 찔리고 마지막에는 사타구니에 일격을 당했다. 기절한 척 할 상황이 아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유치장 침상에 쓰러져 있었다. 총 3번의 오돌이 거기서 그를 지탱한 것은 김텐이라던 목소리였다. 아프다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누워있을 때 경찰서 내에 호통치는 목소리가 울렸다. 김텐은 어디 있는가 하고 말했어요. 후세 다스지였다. 관원에 의한 대역죄 날조였던 박열 사건과 독립운동가에 의한 투쟁 의열을 딴 사건 등의 변호를 맡고 사형 폐지론자이기도 한 전설적인 인권 변호사가 고사명을 보충하여 왔던 것이다. 후세에게 안겨 경찰서를 나왔다. 니카노 진료소에서 바지를 벗기고 여기저기 살피던 의사가 처음 내뱉은 한마디. 자네 이 지경인데도 목숨을 건졌네 라고 말했어요. 하반신 앞쪽이 뇌출혈로 시커매졌습니다. 마치 살해당한 고바야시 다키지 사진과도 흡사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고통을 주려고 할 땐 뒤쪽을 때리고 죽일 생각일 때에는 앞쪽부터 가격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던 것은 불량 소년이었던 시절에 후대에 맞았던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왜 골랐는지 여쭤됩니까? 묻지 마세요. 이완 평론가님도 페이지가 289쪽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일조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요 그 작은 제목 밑에 있는 그 글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어쩌면 이 나카무라 일성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제1한가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가치나 의미 이런 것을 이제 좀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그 맞닥뜨리게 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하고 또는 뭐 국가하고 고향,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하고 고향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국어하고 모어라고 하는 것이 또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리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어떤 한 국가에 그냥 일반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곱씹어서 내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그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그 어떤 개념들, 인간을 규정하는 그 개념들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또 폭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제일 한인들, 제일 조선인들은 개념 규정이 저는 이제 제일 한인이라는 말을 조금 많이 썼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분들의 어떤 그 삶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들을 이제 꾸역꾸역 다 밟아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거를 이제 회피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밟아간 그 어떤 그 경험들의 폐허 같은 뭐랄까 걸음 같은 그런 데에서 뭔가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 속에서 그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몸이 발산하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어떤 그 삶 속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이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짧게 그래서 끝부분 한 페이지 정도거든요. 28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이 휘구하는 것은 통일조국, 그 비전은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와 그 전제가 되는 주체로서의 평등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너무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김성법은 말한다. 무국적이라고 하면 자주 코스모폴리탄 같다는 말을 듣지만 나는 달라요. 좌익 민족파이고 고전적 인터내셔널리즘의 소유자입니다. 코스모폴리탄에는 주체가 없어요. 독립한 민족 국가가 없으면 다시 어딘가에 지배받고 억압당하게 됩니다. 대등한 주체가 있어야 비로소 인터내셔널리즘이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자기 주체성을 찾는 이게 진짜 이분들의 어떤 그 삶의 핵심이자 우리가 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 나카무라 일상의 말인데 하지만 정통성 또한 맹독이다. 이게 어떤 식민지 지배를 타도하고 민족적 정통성을 획득한 혁명국가가 어떻게 처참한 행위를 행사해 왔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묻자 김석범은 이제 아이작 도이처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건국을 역사의 필연이라 하면서도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국가를 완전 잃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 역사의 필연이라고 하면서도 그 쇼비니즘, 광신적인 어떤 애국주의 같은 쇼비니즘을 비판했다는 것이죠. 아이작 도이처가. 그래서 그는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에게 독립된 국가체제는 절대적 필요 조건이며 하나의 진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단 그 민족이 독립 단계에 이른 순간 거기서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 이상의 것을 보려 하지 않게 된 것은 그 민족의 퇴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구해왔던 것을 아직으로 가지는 순간 그게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한 민족의 내셔널리즘은 그 나름의 정당성을 지니지만 주권을 획득한 국민이 같은 방식으로 그 내셔널리즘의 정당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리고 김석범은 말한다. 나는 어디까지나 통일조국을 요구합니다. 실현되면 그곳의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될 것입니다. 단지 그때 나는 이미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국적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한 어떤 분노와 이 저항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획득된 이후에 그거를 토대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그런 어떤 새로운 국가의 어떤 권력자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바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과 충돌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화합의 어떤 그 길을 찾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 김석범 선생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많이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낭송 겸 주회까지 해가지고 저 선생님 죄송한데 저는 아까 너무 왜 입었냐는 걸 생각을 못해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셨는데요. 하십시오. 왜 그러냐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사명이라는 사람이
그 챕터 읽을 때 되게 뭔가 너무 치열하다고 생각. 저는 되게 치열한 어떤 그런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치열함 속에서 아까 그 챕터가 그 제가 읽은 그 부분이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할 때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 사람이 느꼈던 제가 최초로 느꼈던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부분을 느꼈구나 하는 그 김동인의 그 붉은 산 거기 보면 사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런 따뜻한 마음 갖는 것처럼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너무 당황을 해서 다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묻지 말라고 해서 내가 진짜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작가와 행동가가 다르다. 작가는 그냥 쓸 뿐이죠. 그리고 읽을 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달랐거든요. 우리 김강영 쌤이 읽었던 그 부분은 우리 고사명이라는 분이 자이니츠로서의 마이너리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본의 민중들이 긴상하고 같이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국적을 떠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피지배, 억압받고 차별받는 약자들끼리의 강력한 연대에서 선생님이 느낀 게 아마 있었겠다.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설명한다고 해서 그래서 역시 작가는 말없이 그걸 멋있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는 그게 왜냐면 묻지 마세요 하고 온 게 순간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니 그리고 우리 이원 선생님이 낭독하신 부분은 집에 당하지도 않고 집에 하지도 않는 자유라는 말이 아주 핵심이고 그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김석범 선생님은 민족주의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의 배타성이라든지 폭력성을 또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잘 녹아 있는 부분을 낭송해 주셨거든요. 그게 집에 당하지도 않고 집에 하지도 않는이라는 말 속에 담긴 말이 민족주의자로서 집에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또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억압성을 발휘해서 다른 걸 배타성을 가지고 다른 무엇을 억압하는 힘으로 또 가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예민한 민족주의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난 부분을 읽고 그것까지 또 평론가로서 설명까지 하면서 평론가와 소설가의 어떤 뭐랄까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낭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8시로 향하고 있는데 각각 하나씩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원래 사실은 제가 좀 오늘 이상하게 된 게 지정 토론자하고 두 분이 서로 주고받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정 토론인데 제가 두 분의 어떤 발표자를 모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번역한 책에서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 요거에 대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을 보면은 우리 박정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조선 학교하고 다른 또 민족 학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자이니치들은 아무래도 정통성, 또 아이덴티티의 혼란 이런 걸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한신투쟁이라고 부르는 눈물겨운 과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통성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엄청나게 하고 했던데 그 과정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보여주는 분이 아까 박정혜고 나머지 분들도 자기가 또 어린 날에 자이니치 2세로서 잠깐 조선 학교에 들어갔다가 또 배우고 또 뛰쳐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고사명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국어를 모른다라는 조선어를 모른다라는 이게 알 수 없다라는 거에서 오는 어떤 사상적 어떤 혼란 그런 것들을 또 학교에 가서 또 부닥치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일본 우익들 제트케를 비롯해서 일본 우익들이 차별을 하고 있고 혐오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국가에서도 이렇게 무상교육 이런 거 지원해서 제외하고 제도적으로는 차별을 하고 있고 제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교토에 갔는데 관광을 갔죠. 근데 길거리에서 막 이거 전단을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였어요. 이렇게 차별 문제를 막 하는 그런 거였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번역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 이 책도 같이 있는 거니까 이 조선 학교 문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조선 학교의 문제는
해방되고 나자마자 조선학교가 그때는 학교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1세 어르신들이 만든 국어강습소라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조선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일본의 지금 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혐오, 인종차별 문제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곳이 조선학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이나 뭐 우익단체들,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밑에서 활동하던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됐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느 나라나 다 저런 사람들은 있죠. 누구를 차별하거나 못살게 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일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나쁘지 않다는 거를 누구한테든 대상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눈에 띄고 많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인 거죠. 식민지 지배를 했었다는 우월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밟으면 밟혀줄 사람들처럼 아마 오래된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조선학교 저 책을 내게 된 이유도 지금 우리가 이 사상으로서의 조선적에서 얘기하는 이 2세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학교 아이들 뭐 4세, 5세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돼서 아이들한테 대물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단편적으로 왜 조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동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몰랐었던 역사나 그들의 존재는 배우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난 이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할 건지는 소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의 삶과 가치관과 또 어쩌면 그 사상까지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4세, 5세 아이들이거든요. 제일 조선인들, 동포들이 남과 북이 통일했다고 해서 남으로 북으로 와서 사실까요? 아니죠. 이제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나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 동포들이 있고 원래 같은 땅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고 뭘로 설명을 할 거냐 하면, 이제는 비슷한 세대 아니면 더 아래 세대들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존재가 잊혀져 버릴 거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일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일본 사회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조선학교 아이들이고, 물론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부는 아니죠. 거기를 다 다닐 수 없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와 그 선조들의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존재를 알아내야죠. 그리고 알고 전달해야죠, 어딘가에다가는. 근데 조선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힘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인종차별주의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에 어쩌면 모든 차별을 집약해서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조선학교 같아요. 그냥 제도적인 차별은 책을 읽어보시거나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은 조선학교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 사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사실 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너 언제 일본인 친구를 처음 만났니? 하고 물어보면 20살이 넘어서 만났다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일본 사회 안에 있는 온실 같은 곳이죠.
거기 안에 있으면 누가 차별을 하는 말이나 괴롭히거나 이런 걸 경험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우익단체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조선이라는 글자가 붙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타겟으로 삼았었던 것이 바로 교토에 있는 작은 초급 학교였었어요. 이 학교에 실제로 가보면 동네에 너무 숨은 곳에 있어서 실제로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거기가 학교라고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은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건은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그렇고 왜 책을 냈느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 책이 나온 거가 벌써 10년이 됐고 저 사건이 벌어진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학교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미 다른 학교하고 통합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아이들도 이미 많이 커서 어른이 됐지만 그때 당시 그 아이들이 당했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아이들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것과, 거기에 더불어 일본 정부가 문부과학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교부 같은 그런 이 행정당국과 모든 정말 국가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힘을 다 동원을 해서 조선학교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는 해외에서, 일본 바깥에서 들려오는 비난, 유엔 아동인권위원회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들려오는 일본 사회에 대한,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선 학교뿐만이 아니라 조선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각종 학교라고 하죠. 외국인 학교를 뭉뚱그려서 이제 차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조선 아이들만 딱 지정을 해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면피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조선학교가.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조선학교나 우리 동포 아이들에 관련된 또는 동포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책을 만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시작 부분에 우리 정기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르고 지나온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알았으면 손도 내밀고 찾아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작이고, 그리고 또 과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핏줄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학교 문제에 관한 환기라고 할까요? 저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조선학교 아이들에 관한, 요즘에는 일본 사회에서도 조금씩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는데, 여전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아이들, 지금 이제 유아원 같은 이런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하는 것부터, 보조금이랄 것도 없이 아예 그 유아교육 하는 거를 다른 외국인 아이들한테는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무상화 교육을 하는데, 유일하게 조선학교 아이들만 제외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고등학교에서는 고교무상화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일본 정부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수업료를 다 면제를 시켰어요. 무상교육이죠. 근데 각 외국인 학교가 전부 다 그 대상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조선학교만 빠져 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선 대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이죠. 그 생활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거기에서도 조선 아이들만 싹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선학교 아이들
학교에 가보면 그 아이들의 60% 가까이가 한국적이에요. 그 아이들이 조선적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셨던 한국 그 65년도 한일 협정 때문에 특별연주권이나 뭐 자격을 취득한 그 밑에 세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안 봤었던 것처럼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고향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일에 좀 참여를 하고 싶어서 사실 저 책을 냈고 앞으로도 어쨌든 조선학교가 일본 땅에 계속 있어야 되겠고 있어야 남과 그 다음에 북 그리고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연결되는 고리를 아마 그 아이들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그 아이들과 목소리도 나누고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 아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꽤 우리 8시 전에 좀 마치기를 아까 주최 측에서 요구했는데 벌써 8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요. 문학이니까 오늘 문학자리니까 여기 보면 사실 다 재밌고 빨려들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특히 고사명 선생님 글이 아주 흥미롭고 깊이가 있는 그런 인터뷰였는데 뭐 되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못하겠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야기 나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그런 책인데 사실은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잡아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우리 정기문 선생님한테 던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학자로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사람이 그래도 김시종하고 이제 그 누구죠? 김석범 선생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막 빨갱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진달래도 그렇고 논쟁도 그렇고 이들은 그 뭐랄까 굉장히 그 경직된 그 관료주의 그죠? 오히려 그 공산당의 어떤 그런 논리들 이런 것과 굉장히 투쟁하면서 싸워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니까 빨갱이라고 해버리고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과연 이들의 작품을 읽어보기나 했느냐 그죠?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들의 시 한 편이나 이들의 작품 하나라도 읽어봤느냐 읽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환대해서 불러서 진짜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분들이지 입국을 금지하고 이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저는 그걸 좀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안 그러니까 이 책을 번역한 것도 사실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 알리는 일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 잘못 알려져 있는 그죠? 사실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경직된 공산주의 논리하고는 싸웠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또 앞으로 그 번역 자금이나 다른 작업하고 또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막 준비운동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끝난다고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저는 이 책 안에 가장 중요한 테마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다경 선생님이 읽은 그 부분도 만나는 거죠. 제가 얘기 만나가지고 그래도 적게나마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4개로 해서 여기에는 사실 6명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수많은 작가들 그리고 그 당시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직접 그 부유명이 호명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진정으로 이들과 방금 전에 전성국 평론가가 얘기했다시피 진정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이미지나 혹은 미디어나 이런 방식으로 더 씌워버리는 거죠. 정말 아니란 그 인식이 근무도 노력하지 않고 타자에게 어떤 자기의 그 언어의 간용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포박하고 그 사람을 규정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장인지들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문학을 하신 분들이 세 분이고 사실은 저는 다 문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저서가 있어요. 저서가 다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구체성들을 우리가 계속 함께 공유하고 김가림 선생님께서 아까 낭송하신 그 부분에서도 공감성이라는 거. 인간만이 사실 상상력으로 타자와의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매체로서 언어 예술인 문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그 조삼영 선생 같은 경우에 정의하는 그 문학, 재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김석범 선생 또한 문학을 애도의 작업, 기억하기, 문학에 할 수 있는 기억하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성, 그 윤리성을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와 지금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김시종 선생이 했던 말 중에 끊어서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단절이 있죠. 이들 세대와 저희 세대와 그리고 공간, 일본이라는 공간과 일본어라는 말, 그리고 여기 우리의 말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또 언어도 변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담보하고 있었던 여러 가치들을 이어받으면서 끊어서 지금에 맞게 이어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원래 제가 홍빈이 말에도 밝혔다시피 저는 원래 공대생입니다. 화학공학과 그 고등학교도 화학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화학공학과를 가서 국문과를 복수 전공하면서 문학을 계속 공부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 했을 때 이런 분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때때로 문학을 한다는 이 행위가 굉장히 가치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공허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오히려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더 상처받고 한 분들이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떻게 타자와 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저희에게 던져준다는 거죠. 그리고 김석범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문학은 정치를 능가한다는 것,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의 힘, 그런 것들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행위란 이러한 억압을 둘러싼 권력과의 투쟁, 그리고 문학은 자유, 평등, 그리고 상상하는 힘,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 오늘날 사실 문학의 가치가 가치 절하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담보했던 여러 가지 삶이나 어떤 예술이나 그런 것들을 이어서 갖는다면 오늘날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번역이 제가 번역하고 나면 사실 꼴을 보기 싫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읽었을 때 그래도 아주 못난 방식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꼭 다들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다른 시공간, 다른 인물들과 한번 그 마주침을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을 끝으로 하면서, 그리고 요 근래에 나온 이 꽃은 향기로워도라는 이 책은 김만리라는 분이 구체적으로 장애인이거든요. 그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만 구성된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시간을 넘겨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룬 이 분들은
조선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흔히 자이니치라고 부르고 제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학교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김명준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뭐 자이니치, 뭐 제일이 이걸 뭔가 멋진 키워드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사실 제일이라는 것은 제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존재한다, 존재감 없이 살고 있는, 이 존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제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 말했던 투쟁에 가까워. 그들이 일본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투쟁으로서의 삶이고,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제일을 살다, 뭐 그런. 근데 그러니까 함부로 제일, 뭐 자이치 이런 걸 말 삼아서 뭔가 멋있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김명준 감독이.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 6분의 삶을 다룬 이 책을 같이 다루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잔치가 아니라 아까 우리 전명 선생님도 말했지만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또 그들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같이 뭔가 교류하고 연대하고 뭔가 말이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2시간을 좀 넘겼지만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은 짧기도 하고 그러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면서 오늘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